미국에서는 소프트 랜딩이 설사 되는 한이 있어도 이게 결국은 주변국, 특히 신흥국에 큰 그런 경제 위기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네, 안녕하세요. 이현은 교수의 경제포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두 번의 영상에서 버블을 키우는 미국 경제, 그러한 제목으로 현재 미국의 경제 상황이 어떤지 대체로 골디락스 같다, 그런 말씀 드렸고, 그래서 미국에서 한번 큰 사고가 나면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힘든 시기를 거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경제 잘 봐야 한다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한번 제 나름대로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경기 침체는 정말 오는 거야? 저는 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 이유는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인 경험에서도 그렇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론적으로 우선 간단히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보통 경제학을 이제 배우게 되면 총수요, 총공급 모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총수요는 그야말로 우리 가게가 여러 가지 구매 활동하는 그러한 소비, 그리고 또 기업들이 구매 활동하는 투자, 그리고 또 정부가 또 여러 가지 재정 지출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정부 지출이 있어요. 또 하나는 외국이 또 우리나라 물건을 사잖아요. 그걸 갖다 수출이라고 하고, 반대로 또 우리가 외국 물건을 사니까 외국이 우리나라 물건을 산 수출, 반대로 우리가 외국 물건 산 수입을 뺀 순수출 있잖아요. 그래서 소비 수요, 투자 수요, 정부 지출 수요, 그리고 순수출 수요, 이 네 개를 합한 걸 갖다가 우리가 총수요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공급은 말 그대로 이제 기업이 만들어내는 그러한 상품 및 서비스, 그게 이제 총 공급이에요. 그걸 다 합하면. 그런데 이 보통 이제 인플레이션이 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는 이 공급이 갑자기 원자재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마치 1970년도 상황에서 70년대에 갑자기 원유 파동이 막 불었잖아요. 중동에서 막 전쟁이 터지고 원유 파동이 나니까 원자재 가격이 뛰니까 당연히 생산비가 높아지니까 이게 그 총 공급이 위축이 돼가지고 소위 얘기하는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이 나요. 그러면은 물가 상승뿐만 아니라 경기까지 위축이 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나거든요. 그러면 이번 상황은 그런 상황이냐?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봐요. 그거보다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연준이 돈을 많이 풀고요. 또 정부, 소위 재무부가 또 엄청나게 재정 지출을 많이 늘렸어요. 막 적자 재정 피면서.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소위 얘기하는 가계 지출도 많이 늘리고, 또 기업들의 투자 수요도 많이 늘리고, 또 정부 지출, 좀 전에 말씀드린 정부 지출, 재무와 정부 지출도 늘리고 하면서 총수요가 막 늘어난 거예요. 총수요가 늘어나니까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이 나타났다. 그래서 또 경기도 또 좋아진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이제 미국 연준이 하는 게 뭐라고요? 금리를 높이잖아요. 금리를 높이면 이게 바로 투자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다 내 돈 가지고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소비도 위축시켜요. 소비 활동하는데도 보니까 기준금리가 자꾸 높아지니까 시중금리도 자꾸 높아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소비도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경제를, 전반적인 실물 경제를 위축시키고, 그렇게 되면서 이게 자산시장, 소위 주식시장도 결국은 위축시키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돈이 아직도 많이 풀려 있는데 충분히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거기에다가 또 재무부가 계속 돈을 더 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아직 경기 침체가 오지 않고 있고, 또 더군다나 AI라고 하는 것이 또 등장하면서 이게 더 경제를 더 살리는 그런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만약 계속 이 상태로 간다면, 이게 그렇다면 소위 얘기하는 물가가 잡힐 수가 없다. 계속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물가가 잡히겠어요? 물가 안 잡히니까 미국의 연준은 기준금리를 계속 높게 유지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낮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계속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언젠가는 물가가 잡혀야지만 기준금리를 낮출 거다. 근데 과거 사례로 보면 그렇게 되면 그때가 바로 경기가 위축이 되고, 그게 바로 이 주식시장도 버블을 꺼트리고, 그게 이제 위축시키는, 그래서 이제 소위 얘기하는 주식 가격이 하락하는 그러한 상황이 될 거다. 그래서 저는 경기 침체는 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게 소프트 랜딩보다는 더 세게, 이 버블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드 랜딩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상황이 올 수 있는 기폭제가 있을까? 있죠. 그런 기폭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첫 번째는 사람들의 어떤 그 심리예요. 이 주식시장에서
생각해보면 1929년도 상황, 갑자기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재고가 너무 많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금리도 자꾸 높아지고 있네? 그 사람들이, 이거 아니네 하면서 주식을 팔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르르 이게 서로 이제, 주식을 내다 팔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자금 조달이 어렵게 되고, 그러면서 시중은행들도 이게 어려운 상황으로 막 되고, 그래서 뭐 금융 시스템 전체가 다 이게 소위 얘기하는 시스템 위기로 이렇게 막 전이 되고, 이렇게 되면 실물 경제는 나빠지고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소위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소위 얘기하는 우리 한국말로 하면 군용 심리. 이게 같이 움직이잖아요. 지금도 막 AI가 막 좋다고 그러니까 너도 나도 가서 막 사잖아요. 너 거기 안 올라타면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것처럼, 마찬가지 떨어질 때 누가 한번 이게 이거 아니야 하면 우르르 같이 따라가면서 이게 크게 폭락할 수 있다는 게 한 가지. 두 번째, 그러면 기폭제가 무엇일까? 두 번째는 제 생각에는 커머셜 리얼 에스테이트.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에서의 어떤 충격이 크게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많이 들어보잖아요. 뭐 지난해부터 사실은 소위 상업용 부동산과 연계해서 미국의 중소 그러한 은행들이, 지역 은행들이 뭐 파산하는 상황까지 막 가고, 또 올해 초에도 또 뭐 그런 상황까지 막 벌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실 지역에 따라서 뭐 뉴욕이라든가 아니면 뭐 LA라든가 샌프란시스코라든가 이러한 곳은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공실률이 높아요.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집에서 일했잖아요. 집에서 일을 하는, 소위 집에서 일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도 사람들이 다시 회사로, 공장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공장으로는 대부분 돌아갔지만, 소위 얘기하는 화이트 칼라 노동자들은 굳이 회사로 돌아가지 않아도 집에서 일해도 별로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하이브리드 노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한 절반 정도, 일주일에 5일 근무한다면 2, 3일은 집에서, 2, 3일은 출근해서 일하는, 이런 식으로 대부분 되어 있어요. 요즘에 테크 기업들 대부분 다 그래요. 그냥 출근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나는 거기 가서 일 안 하고 싶어. 다른 데로 옮겨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못하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굳이 내가 그냥 그 회사, 내가 뭐 빌딩을 내가 한 5개 층을 임대해서 쓰고 있었는데, 이제는 절반밖에 필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임대 만기가 되면 내가 그걸 연장하지 않으니까 그게 비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임대주가 개인이 아니라 그것도 다 대부분 이제 미국 같은 회사인데, 그럼 회사들은 그럼 자기 돈 가지고 하나요? 아니죠. 그것도 다 이제 빌려가지고 이제 그 빌딩을 사가지고 임대해가지고 그 임대료 수익 가지고 이제 이익을 내는 그러한 방식인데, 이게 보니까 공실이 계속 나오고, 근데 새롭게 사람들을 받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빌린 그러한 융자를 다시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이자율은 또 반대로 계속 높아져 왔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이러한 소위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으로 이제 처하게 되고, 또 그러한 빌딩을 소유한 그러한 기업들에게 빌려준 그러한 금융기관들이 대부분 지역의 그 중소은행들이거든요. 그러한 은행들이 많이 파산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뭐 대형은행들은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꼭 그렇지도 않아요. 이게 계속 나중에 보면 다 맞물려 있거든요. 사실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터질 때, 소위 얘기하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나올 때도요, 2007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중소은행들이 계속 터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가 2008년 3월에 뭐 베어스톤스라고 하는 좀 더 큰 은행이 터지고, 다시 또 9월 되면 레만 브라더스라고 하는 그야말로 이제 큰 그런 IB가 막 터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글로벌 금융위기가 됐는데, 그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두 가지, 제가 심리를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는 이 소위 상업용 부동산에서의 어떤 상황을 여러분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금리는 언제 낮출 거냐?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계속 그냥 이 상황으로 계속 가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뭐 아직 뭐 터지지도 않고, 터질 수 있지만 터지는 것이 계속 뒤로 미뤄질 수도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미국 연준이 적극적으로 QT를 하지도 않고, 그리고 계속 미국의 행정부, 재무부가 계속 적자 재정을 더 막 풀어요. 올해 더군다나 선거까지
있으니까 올해도 계속 돈 풀기를 더 할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계속 이 상황이 계속 버블이 계속 커져가는 상황이 되면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제가 볼 때는 미국의 연준이 금리를 그렇게 빨리 낮출 이유가 없다. 기준금리를 올해 얼마나 낮출까? 그렇게 말씀을 하길래 제가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자. 내가 미국 연준 의장이거나 아니면은 거기 의원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 위원이 내가 그러면 금리를 낮추겠느냐. 현재 뭐 물가는 아직도 완전히 잡혀 있지도 않고 실물 경제도 너무 좋고 그리고 뭐 주식시장은 뭐 펄펄 날아가는데 내가 기준금리를 낮춰가지고 도리어 지금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는 상황이 돼가지고 다시 또 물가를 확 띄워버리면 누가 책임지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당분간 안 낮춘다. 뭐 지난해 말에 갑자기 사람들이 모든 시장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 전문가라는 분들이 올해 기준금리를 최소한 6번, 7번을 낮출 거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속으로 웃었는데 올해 이제 와가지고는 이제 한 후반기에 한번 3번 정도 낮춘다 이런 얘기를 보통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현재 상황이라면 안 낮춘다. 낮추는 경우는 언제냐? 정말 버블이 꺼지는 그런 조짐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때 그때 낮추기 시작할 거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 두세 차례 낮춘다면 후반기고 그때 가면 본격적으로 실물 경제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뭔가 좀 신호가 지금 나쁘게 나타날 거다 그런 얘기고요. 근데 사실 미국 연준은 주식시장을 보고 금리를 정하지는 않아요. 그거보다는 소위 얘기하는 고용시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GDP 경제 성장률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금융 안정이죠. 금융 안정에 물론 주식시장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이제 소위 얘기하는 시스템 위기가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나타나느냐 안 나느냐 이제 그걸 이제 보게 되는 건데요. 지금은 아직 금리 인하 시점이 좀 이르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고금리 상황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치죠, 당연히.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현재 기준금리가 한 3.5%잖아요.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은 한국은행이잖아요. 한국은행은 이제 기준금리를 막 높이긴 높였는데 한 3.5%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미국처럼 높지도 않아요. 우리나라도 물가 수준이 아직 잡혀 있지 않은 상태예요. 다시 말해서 아직도 인플레이션이 계속 있는 거예요. 비슷해요, 미국하고. 아직 근원 물가 수준이 많이 안 잡혀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중앙은행이지만 미국의 중앙은행이 연준하고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똑같이 고용시장 봐야 되고 또 경제성장률도 보고 또 물가도 봐야 되지만 또 한 가지 봐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외환시장이에요, 외환시장. 왜냐면 우리나라는 조그만 나라니까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들어와서 투자한 그 자금이 빠져나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만 금리를 확 낮춰버리면 우리나라에 투자한 자금이 빠져나가요. 어디로요? 미국으로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미국의 연준이 금리를 높이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따라 높일 이유가 별로 없고 반대로 낮추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따라 낮출 이유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거의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 역사적인 그러한 경험에서도 보면 두 나라의 기준금리 움직임이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 또 한 가지는 뭐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물가가 지금 잡혀있지 않은 상태다. 더더군다나 제가 계속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의 또 한 가지 걱정이 뭐냐면 가계부채예요. 가계부채. 가계부채가 너무 높은 상황에서 어떻게든 GDP 대비 100% 밑으로 더구나 80% 밑으로 떨어뜨려야 된다고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총재께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공언을 했는데 이걸 낮추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혼자 기준금리를 확 낮춰가지고 다시 또 이 가계부채를 막 키우고 그래서 막 부동산 시장을 다시 막 불붙게 만들어가지고 다시 또 주택가격 뛰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 막 영끌이 막 부추기고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 고통받게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만들겠느냐는 거죠. 그렇게 안 될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게 정말 괜찮을까? 제가 볼 때는 기준금리가 계속 높은 상황에서 우리는 굉장히 어려울 거고 더군다나 이게 한번 그럼 떨어뜨리면 괜찮겠지 그것만 기다리고 계시지만 떨어뜨리는 상황은 기준금리가 낮아지는 상황은 미국에서 크게 버블이 꺼지는 상황일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과거 사례를 생각해 보면요. 제가 이제 한 가지 차트 여기 하나 더 준비했는데 이게 뭐냐면 미국의 연준, 미국의 기준금리의 그 변화 추이예요. 그래서 가장 최근이 오른쪽에 이제 있는 거고요. 제가 여기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다 해놨어요. 여기 보시면 1979년 그때 기준금리
급히 막 높였었던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70년대에 그게 얘기하는 스태그플레이션, 그 상황에서 금리를 굉장히 빠르게 막 올렸어요. 그때 10% 수준에서 20% 수준까지 막 높였어요. 두 배를 막 높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80년대 초에 뭐가 일어났어요? 이게 미국의 여기 보시면 우리 차트에 보면 회색으로 표시된 게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소위 얘기하는 경기 침체 기간이에요. 경기가 침체되는 기간이 회색으로 표시됐는데 미국의 경기가 침체된 것도 있지만 이게 주변국, 특히 신흥국의 경제 위기를 불러왔어요, 항상. 미국에는 위기가 아니라 침체 정도인데 이게 외국으로 가면 위기 상황으로 가더라. 이게 왜 그러냐면 이때 그 라틴 아메리카, 그러니까 소위 중남미 국가들이 특히 부채 위기를 겪었는데 이 나라들이 사실 포퓰리즘 그러한 정부들이 막 등장하면서 해외에서 돈을 많이 빌려왔거든요. 돈을 빌려올 때 다 달러 표시 외채를 빌려왔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갑자기 금리가 막 높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빌려온 돈을 다시 갚으려고 다시 이제 재연장할 때 만기가 돌아갈 때 그때 금리가 높아진 것도 있고 또 한 가지 갚으려고 할 때 달러 표시됐는데 달러 값이 확 올라간 거예요. 왜냐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높아지면 강달러가 되거든요. 강달러가. 그러니까 미국의 달러 값이 높아지니까 그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뭐 아르헨티나라든가 뭐 브라질이라든가 칠레라든가 뭐 이러한 나라들이 거의 모든 나라들이 다 사실 이 부채 위기를 겪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서 굉장히 힘들게 되는 상황이 돼버렸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갚지 못하는 상황이 돼가지고 결국은 다 IMF에 가가지고 소위 얘기하는 국제통화기금에 가가지고 돈을 빌려와야 되는 그게 바로 우리나라 1997년 IMF 위기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터뜨렸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94년도 그때에 미국이 다시 또 연준이 금리를 막 높이기 시작했는데 그때 그게 터진 게 바로 뭐냐면 멕시코에서 95년에 다시 또 외채 위기가 터지고요. 그리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97년도에 초부터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그게 동남아시아에서 금융위기가 막 터지고요. 똑같아요. 그때 해외에서 돈을 빌려왔는데 그 달러 표시 채권뿐만 아니라 그 금리 자체가 막 높아지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거 갚을 때 굉장히 부담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나라가 또 그래서 97년 10월에 우리나라도 똑같은 상황이 돼가지고 IMF 위기를 터지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도 닷컴 버블 꺼질 때 상황인 거예요. 그때가 다시 또 유럽에서 다시 또 비슷한 그러한 상황, 다시 또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위기를 겪게 되고요. 그리고 또 2008년도 그 유명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막 터진 상황이 바로 여기 그때 다시 또 금리를 막 높였을 때거든요. 2006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2005년부터 계속 금리를 높여가지고 2006년, 2007년도까지 계속 금리를 높은 상태를 유지하거든요. 그때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나고 이게 전 세계 유럽 국가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이게 전 세계적인 그러한 경제 위기를 가져오는 글로벌 금융 위기를 가져오는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 다시 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 3월부터 기준금리를 막 높이기 시작했잖아요. 지금 높여가지고 5.5까지 왔어요. 5.5까지 와가지고 계속 그 상황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아직 계속 갈 길이 멀다. 갈 길이 먼데 그러면 이번에는 아무 일 없었던 듯이 그냥 금리 낮추고 그래서 미국도 좋고 그리고 다른 신흥국도 다 좋을까요? 이거는 너무 희망 섞인 전망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적어도 경제학자로서 제가 여태까지 연구한 그러한 경제학적인 그런 이론에서 봐도 이게 그냥 넘어갈 수가 없고 이렇게 금리를 높이면 경제가 결국은 한번 크게 침체가 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주식시장도 크게 한번 침체될 수밖에 없고 그게 되지 않더라도 과거 역사의 사례를 보면 미국에서는 소프트 랜딩이 설사 되는 한이 있어도 이게 결국은 주변국, 특히 신흥국의 큰 그런 경제 위기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중국에서 그런 상황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도 금리를 높일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경제 침체를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지난해 1.4% 경제 성장을 했고 올해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제가 지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상황이 더 심각한 상황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 저는 제가 무슨 계속 나쁘다 이런 얘기만 계속 하고 있으니까
당신은 뭐 계속 비관론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저는 비관론자가 아니라 저는 정말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정말 여러분들에게 분석하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림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된 판단을 하시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기왕이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또 댓글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